안녕하세요, 유젤라 TV 여러분. 오늘은 작가마당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작가분을 한분 초대했어요. 1인 출판도 하시고 공포소설로 교보에서 또 되게 하이 1등 했어요? 1등까지는 못 해봤어요. 아직. 어쨌든 알라딘에서 5위까지는 이번에 올라가봤어요. 네네네. 대단한 분을 저희가 대단하신데요? 모셔봤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회 보고 있는 저는 기린쌤이고요. 아짱입니다. 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작가님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워낙에 강연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접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강연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되게 말을 강연하듯이 잘 못하고, 네. 친구랑 수다 떨듯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막 잘하진 못하고요. 네. 네, 아무튼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덜트랑, 그리고 좀 마이너한 취미, 마이너한 장르 그런 걸 다루는 출판사 토이필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환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24권을 직접 쓰고, 네, 직접 출간하고, 책도 디자인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만 나이 쓰거든요. 좋아요. 저 만 28살입니다. 우와, 왜 많았어요? 그럼 5살부터 글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5살부터 출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 권 쓰기도 힘들잖아요. 아니요. 저 1년에 한 5권씩 내고 있습니다. 어머, 다작을 네, 하시는군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게 써져요? 아니, 근데 언제 디자인하고 출판하고 하면서 글을 또 쓰시고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책을 지금 갖고 오신 걸 봐도 네네네. 저게 거의 300페이지 가량 되는 책들인데 네, 이게 360 몇 페이지네요. 네. 그런 책을 1년에 5권을 쓴단 말이에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설을 낼 때도 있고 사진만 있는 책 낼 때도 있고요. 네, 아무리 얇은 책 그래도 낼 때도 그렇지. 있고. 이거는 사진-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인데. 사진도 직접 찍으셔서 네네, 출판하시는 네, 거죠?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라서. 네. 취미가 끝이 어디인가요? 그거 많네요, 취미가 되게. 네, 끝이 없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취미는 이제 인형 장난감 수집이고요. 그리고 뭐 독서, 공포영화 보기, 사진 찍기, 춤추기. 네. 이거 궁금해져요. 춤 취향과 네. 독서 취향도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작가분들이라면 어떤 책을 읽을까도 궁금도 하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호러 소설을 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호러 소설만 읽었어요, 거의. 네. 그리고 사진집을 준비할 땐 또 사진집 위주로 읽고, 여행 에세이를 준비할 땐 여행 에세이 위주로 읽고요. 네. 그래서 시기마다 달라요. 잘 안 가리시고 다 읽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역사 경제책은 안 읽어요. 과학이랑 읽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천천히 생각나시면 되고요. 네네네. 저는 질문거리가 항상 많기 때문에. 네네네. 춤은 에스파 춤인가요? 네, 춤은 아이돌 춤 위주로 추고요. 네, 추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잘 추는 건 아닌데,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막 제 스스로 이렇게 막 심취해 있게 되고, 좀 약간 제가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술 분야 두루두루 다재다능하시군요. 다재다능은 좋은 취미예요. 모르겠어요. 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가 봐요, 스스로. 네, 그게 춤인 것 같아요. 네. 글을 쓰실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동시에 와요. 네. 좋아하는 일이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성취감이 크세요? 그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쓰는 자체가 뭐라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쓰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쪽인 거예요? 네, 쓰는 것도 재밌고, 책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인쇄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막 이런 목표를 세워놔요. 막 30대 되기 전에 30권 쓰기. 이런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클리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제 나이에 저보다 많은 책을 쓴 작가는 없게 하고 싶어요. 우와, 멋지다. 네, 그런 쓸데없는 다작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공병호 작가가 맞나요?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한꺼번에.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내니까 시기심 어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책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영감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런가 네, 봐요. 술술술 네. 써지시니까 그렇게 또 맞아요. 냈을 거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써지겠어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비난은 없었어요. 그분한테도. 만약 그게 있었으면 말이 나왔을 텐데 네네. 내용이 비슷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부럽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수아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저희 롤모델로 삼겠습니다. 목표가 확실하셔서 롤모델이 좋습니다. 롤모델 원래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정혜은 선생님이 한 글 그렇게 많이 쓰셨나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많이 쓰셨죠. 아, 사실. 그래요? 네, 혼자 잘- 다 쓰신 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유배 네, 가시지 유배지에서. 않았어요? 유배지에서. 유배를 가셨는데 이사님 유배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많이 쓰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 최근에 마르코 폴로 얘기를 했었는데 마르코 폴로가 깜빵에 가지 않았으면 동방견분록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주고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오. 가끔 이렇게 유배 당할 필요도 있겠네요. 셀프 그러면. 유배 괜찮네요. 셀프 유배. 예. 셀프 유배? 네. 괜찮네. 네. 어디 한 달 살기 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도 좀 그렇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디인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차단되는 곳에 가서 글만 쓰는 자기 공간과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부러워라. 그렇구나. 부럽네. 나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데. 그 먹고 사는 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이제 그분 스스로 글로 또 가능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참 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옆으로 샜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작을 하는 다작을 하고 싶은 이유가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뭐 일본 여행도 관심 있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도 좋아하고 막 여행 좋아하고 뭐 영화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을 다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가 네. 이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미국을 갔다 오면 너무 또 퍼지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살짝 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처음 글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초딩 때부터요. 초딩 때 일기 아니고 그땐 동화를 썼어요. 아, 네. 그때도 그냥 책을 쓰는 거였네요. 그랬네요. 창작이네요. 네. 네네네. 숙제 아니고. 네네, 그랬던 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담임 선생님이 제가 만든 동화책을 보고 막 반 애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어머. 읽어주셨던 우와. 기억이 나요. 그게 몇 학년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웬일이야. 혹시 그때 쓰셨던 소설 내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동화 내용인데요. 빨리 얘기할게요. 제목은 울타리의 꿈이고요. 어떤 울타리가 다 낡아 빠진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낡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울타리에 어떤 울타리 키만한 소녀가 그 울타리에 관심을 갖고 막 울타리랑 같이 놀고 이랬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울타리가 철거가 됐어요. 근데 철거가 되면서도 그 자기를 이렇게 같이 놀아준 그 소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떠나간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상하지 않은데? 동화였어요. 저는 네.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요? 되게 관찰력이 범상하시네요. 울타리를 의인하고 울타리를 친구로 네. 자기 이야기예요 혹시? 스아님 그 소녀이거나 울타리였어요? 완전 딱히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보니까 출판사를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만들었더라고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그 정말요? 질문이었는데 아. 초등학교 때 출판사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식 등록을 안 했고요. 사자 네네. 등록도 안 했고 네. 그냥 제가 그때 눈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방에서 혼자 격리하면서 지냈는데 예술가 역시 필이네요. 격리, 와. 역시 격리. 예술가들 특히 화가들이 네. 병 걸려갖고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림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아 정말요? 제가 누워 있어야 되는군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랫동안 격리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막 A4 용지 반 접어서 호치키스 찍고 거기다 만화 그리고 막 동화 적고 하면서 엄청 책을 그때 한 수십 권 냈던 기억이 나요. 얇았지만. 어릴 때부터 다작을 하셨구나. 그래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가 봐요. 지금 제가 기린쌤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게 보통은
본인이 경험한 얘기가 글로 써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상상력에서 나온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긴데 오. 근데 어릴 때 책을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동화책을 어릴 때 많이 봐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동화책이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출판사 차려도 되겠어 생각을 하고서는 손전등 출판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손전등이요? 네, 출판사 명도 정식 출판사네요. 그또 등록은 안 했으니까 네네네. 정식은 아닌데 이제 네, 야매 출판사였는데 내 마음속의 정식. 그쵸. 네. 그래서 그 손전등 이 책으로 세상을 이제 비추겠다. 어머, 그런 뜻으로 뜻이 너무 좋네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고의 폭이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진짜 허가를 내고 하는 출판사를 차리신 게 언제세요? 그게 2017년 1월이에요. 네. 첫 출간한 책의 제목은? 그때 이제 제가 일본 교환학생 1년 갔다 와서 그때 매일 쓴 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2016년 때 처음 만들었고, 그 책을 만들 때 이제 출판사 차릴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책을 만들면서 책 직접 만드니까 너무 재밌다 싶어서 그냥 내 책 내가 만들자 하고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멋지십니다. 그럼 회사 가기 싫었어요, 그냥. 근데 끄적끄적 뭘 써놓고도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출판한다는 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직접 출판사를 세우시고 내 책 내가 출판해야지. 마인드 자체가 너무 멋진데요. 그래요? 네. 두렵거나 약간 망설여지거나 그런 기억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네네네. 딱히 없었어요. 네. 그냥 나에겐 즐거운 일이었다. 네네.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책이 잘 팔렸나요? 책이요? 죄송한 질문을 드렸나요? 아니요. 깊은 한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만드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멀티가 잘 안 되는 인간이라 마케팅을 잘 못해서.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는 만들었지만 마케팅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네, 책을 그냥 많이 팔고 싶고 노력해야죠. 1인 출판이다 보니까 마케팅도 직접 하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책을 쓰는 거랑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개의 일이거든요. 네. 두세 개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판하는 그렇죠. 일과 디자인하는, 편집하는 일과 쓰는 일은 다 별개처럼 느껴지는데 네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다 분리할 수 있는데 그만큼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케팅까지 하면 반칙입니다. 근데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이유요? 네. 먹고 살아야 해서요. 네. 제가 여쭤봤던 게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네네. 다음 책을 또 내려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 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계속 작업물을 만들고 이거를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만 이렇게 하고 만들고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출판을 하는 이유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니까요. 네,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예술하시는 분한테 항상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술적 가치냐 아니면 대중적 인정이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판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네네네.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셨는지가 내 글이 누가 안 봐줘도 좋아.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내 글은 진짜 대단해 라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읽어줌으로써 내 글은 가치를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만든 책들 중에 반은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낸 거고요. 반은 정말 팔고 싶어서 읽히고 싶어서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자기 만족으로 내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이랑 네. 읽히기 위해 만들었던 책 중에 마음에 드는 책 각각 하나씩 어떤 건지 궁금해요. 같이 마음에 드는 것들.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맞죠?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 카데바라는 공포소설이 자기 만족도 있지만
너무너무 팔고 싶어요. 네. 오. 이게 그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 2년 전에 낸 이 기요틴이라는 공포소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정말 자기 만족 겸 많은 그런 독자들한테 읽히고 싶은 책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으로 낸 책으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만족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마네킹을 좋아해요. 인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 마네킹 보이면 꼭 찍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모아서 사진집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누가 사요? 그렇게 살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화보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기 만족.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만들면서 얘들아 이걸 사람들이 살까? 이렇게 물어보는 왜 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마네킹 사진집 이런 건 자기 만족으로 만들었었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좀 소수겠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매년 제가 사진을 자주 찍고 여기저기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자주 찍게 되는데 그걸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제 사진 일기장을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팔려도 좋고 그냥 낸 거에 출간에 의의를 두는 책이라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책이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 만족 같은 책이죠. 네. 그렇군요. 아니 네네. 얘기를 쭉 듣는데 이 문장이 떠오르네요. 출간이 제일 쉬웠어요. 아. 되게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너무나 술술 막힘없이 그냥 뭐 내면 되지라는 저 자신감이랄까요? 부러운데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뭐 이 정도. 네. 할 줄 아는 거 수준이 남다르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결단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마음에 와닿았다 하더라도 그걸 네. 행동으로 밀고 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좀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 책을 한 권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쓰는 게 무서운 일이고 네.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게 출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움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왜 요즘 그 사진 같은 거 책으로 묶어주는 정도는 인쇄하는데 의뢰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가 개인 소장용 내 앨범인 척하면서 이렇게 그냥 나 혼자 갖고 있기 위한 책이면 모를까. 이건 교보문고에 깔렸다면서요. 네네네. 그런 게 네. 작가님한테는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그렇죠. 대단한 일이랍니다. 그래요? 네. 저는 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담임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할 수는 없듯이 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약간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쓸 수는 아직 못 쓰고 있고 잘 못하지만 왠지 마음에 내 책 한 권 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요즘 아무래도 1인 출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들었어. 네네네. 하지만 내가 그걸 하는 것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쉽게 자기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그냥 1년 동안의 내 그림 일기, 사진 일기 이것도 출판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좀 희망이 된달까? 본보기가 된달까?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이신데. 강연도 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강연도. 어떤 강연이세요? 강연은 이제 주로 이제 1인 출판사를 창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랑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오프라인에서도 좀 해보셨죠? 지금이야 뭐 당연히 온라인이겠지만 네네네. 어떠세요? 그런 강연할 때는 재밌으세요? 그것도?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요. 약간 네. 강연 전날에 이제 약간 콘서트 앞두고 있는 아이돌 느낌. 죄송합니다. 춤을 준비하시나요? 그건 아닌데 되게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그만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니까 떨리면서도 설레고 막 기대되고 이런. 네. 즐기시는군요. 네. 네. 좋네요. 무대 체질이시군요.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보통 들으러 오세요들?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쪽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지 전혀 몰라서. 아, 강연이요? 네, 그러니까 책 출판이나 글쓰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강연할 때 보통 2시간 이내로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앞에는 호러 장르, 뭐 호러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쉬는 시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창업에 대한 얘기하고, 네, 그런 식으로도 했었어요. 많을 때는 몇 분 정도? 방청객이. 방청객이요? 많을 때 그래도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5, 60명 앞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모교에서 강의하는 거 있어 보인다. 보통 쉬운 일 아닌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은 그게 꿈인데 못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요? 네. 공포소설이라는 장르도 되게 흥미롭네요. 아,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고, 영화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호러라는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호러 장르를 총 3권을 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냈던 거는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인형에 대한 약간 으스스한 얘기를 제가 겪은 걸 거의 그대로 쓴 포토 에세이고요. 겪었다고요? 네, 직접 겪은 인형이 나는 움직이고 무서운 말을 거. 거나요? 그런 일은 아쉽게도 없었고요. 네. 인형을 데리고 와서 약간 무서운 꿈을 꾼다든지, 유독 그 인형이 뭔가 찝찝하게 느껴진다든지, 저는 인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척키를 봐도 갖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사온 그 일본 전통 인형은 너무 깨림칙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을 어떻게 좀 사진이랑 글로 풀어서 만든 책이 있었고.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저는 무서운 인형- 이야기를 잘 못 그래. 들어서. 그래요? 그 인형 아직 데리고 계세요? 네, 저희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 어느 쪽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아,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데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애매한 조만한 미니 박물관인데, 네, 내년 중에 다시 제대로 재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강북구 수유동에 토이필 갤러리라고 조만한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 대표님이고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고 박물관 관장님이고 이러시네요. 아, 관장님까지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막 하네.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셔서 네네, 이렇게 그런가 하시는 봐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가 연관을 봐요. 잘 시키시는 것 같네요. 인형을 좋아하시고 인형 관련된 소설을 쓰시고 네네네네. 인형 사진을 찍으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장난감 박물관 만드는 것도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유리코 그 인형을 데려와서 직접 겪은 걸 사진 에세이로 만든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은 제목이 유리코라는 유리코. 책이고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그 인형한테 붙여준 이름인데, 유리장 안에 있던 걸 사서 데리고 와서 유리코라고 지어줬어요.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포소설을 2년 전이랑 이번에 낸 적이 있는데, 기요틴 카데바라는 제목의 공포소설들인데, 제가 장편을 잘 읽지 않고 잘 쓰지 않아요. 거의 단편 위주로 읽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설도 단편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게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이에요.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10개씩 들어있는 공포 단편집이거든요. 여름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여름에 출간하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기요틴 카데바 이 뜻을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요틴이라는 뜻은요, 그 프랑스의 옛날에 그 처형기구 단두대 그거를 의미하고, 카데바는요 그 해부학 실습용 시체를 의미합니다. 네, 약간 제목들이 오싹하죠. 네네. 제목에서부터 공포 소설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제목들이 단편 중에 하나의 제목 이런 네네 거예요? 맞아요. 네. 되게 소설을 좋아는 하는데 이게 네. 무서운 걸 원래 영화건 뭐건 잘 못 보다 보니까 자꾸 쳐다만 보고 손이 이렇게 막 가진 않는데 네네. 근데 저것도 마니아층이 꽤 많이 있죠. 네네. 이거 호불호가 참 갈리는 장르지만 마니아층이 은근 많이 계세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카데바랑 기요틴 공포소설을 읽고 독자한테 받은 피드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 좀 기억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피드백이요. 제가 제 자랑하면 안 되지만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려고 막 있는 하셔도 자리예요. 돼요. 막 하셔도 돼요. 일단 이 기요틴 카데바 이 작업이 제가 스스로 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독자분들의 반응도 거의 대부분 좋더라고요. 네, 이 소설을 읽고 막 펑펑 울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 책을 통해서 저의 독자, 저의 팬이 되었다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래도 나름 극찬을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약간 뼈 때리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댓글이었는데, 제가 기요틴 때 이거를 제 첫 소설이에요. 처음 쓰는 소설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에세이나 사진집 위주로 냈었어요. 근데 소설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읽기만 한 상태에서 이제 소설을 썼다 보니까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 지금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다. 모든 문장이 나는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악플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다시 읽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이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제가 반영을 해서 이 카데바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 댓글을. 네. 근데 듣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일반 소설이 아니라 공포소설이잖아요. 네네. 정신을 괴롭히는 네. 어떤 그런 문장 구조도 네네네네.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신을 괴롭힌다. 게스탈트 붕괴가 올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네네네. 어떤 불편감을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독자에게. 네네, 그쵸. 그게 공포라는 주제와 맞닥뜨려서 어떤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의도한 건 아니고 네. 사실 저는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매끄럽게 팍팍팍팍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독자분한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건 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네,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가끔 그 얘기 들으니까 한번 보고 싶네요. 기요틴.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무조건 귀신 나오고 죽이고 찌르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휴머니즘 그런 것도 있고요. 인간 사회가 호러죠.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호러일 것 같아. 네네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네.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 이야기, 오싹한 이야기, 괴담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현실 세계를 반영한 저는 현실 기반 공포를 항상 쓰고 싶어요. 더 무섭겠네요. 맞아요. 그게 진짜 무섭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카데바라는 책의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저는 제 소설보다 다른 공포 소설보다 현실이 더 무서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삶을 살면서 현실에서 무섭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살인사건,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와, 저런 건 소설에서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 괜찮으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2인칭 소설을 쓰겠다고 덤빈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너는 이렇게. 오, 신박한데? 자극적이다. 네. 오, 신박하다. 그런 거 읽어준 적이 있었는데 짧게 네. 썼어요. 그 친구도 장난삼아 쓴 거니까. 네네네. 다들 웃고 말았는데 이사님 정말 쓰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요? 그게 300몇 페이지 동안 계속 반복되면 그것도 미쳐버릴 사람 것 미치게 같아요. 만들면서 미치겠네. 되게 자극적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아이디어 좀 써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쓰세요. 제 친구가 이제 곧 같이 점심 먹을 예정인데 정말요? 얘기해 놓을게요. 너의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겠다는 작가를 만났다. 그럼 돈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 절대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같이 글 쓰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겠다. 그 친구도 재능이 있거든요. 왜 물리학과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과학 잡지를 읽고 간 것 같은데 네네. 가고서 후회했다는 뒷소문이 있고요. 그래요? 정말은 이 뭐랄까 언변도 그렇고 상상력도 그렇고 되게 풍부한 친구거든요. 같이 글 쓰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동물 생태학을 전공하시고 박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소설을 쓰신 거를 봤어요. 근데 전혀 정보 없이 소설을 읽다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혹시 늪 지역에서 자라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네.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까 그런 전공을 하셨고 소설이란 걸 처음 쓰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것과 실제 그 박사 혹은 그 전문가가 소설을 쓰는 게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분도 물리학 하셨으면 언젠가 그분이 진짜 글을 쓰셨을 때 굉장한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펌프질을 미친 듯이 하는데 펌프질을 안 당해요, 이 친구가. 때가 아닌 거죠. 진짜 안타까워요. 재능 있는 친구인데 보이는데 은퇴하셔야 돼요. 은퇴하시고 나면 정말 네.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은퇴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베스킨라빈스를 생각한다든가 이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장이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좀 안타까워요. 아니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매니저 맡겨놓고 이제 하시면 되죠. 그렇죠. 팔뚝 굵어지면서 그 굵어진 팔뚝으로 글을 쓰면 될 텐데. 그러게요. 근데 그 물리학 전공하신 분은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작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제 소설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제 소설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본에서 그런 추리 미스터리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인데 정말 다작하기로 유명한 일본 유명 작가분이거든요. 그분 작가님의 롤모델이었군요. 롤모델 중에 한 분입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저는 그분이 너무 글도 잘 쓰시는데 다작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요. 질투는 아니고 의심이 드는데 혹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의 그룹이 아닐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네, 정말 다작을 하시는데 다 주옥 같아요. 작품. 영화화된 것도 많네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잘생기셨어요. 미남. 다 갖추셨네요. 네. 사진 어디 갔나? 그 유명한 게 섹스피어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없다. 저도 맞아요,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런 얼굴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군요. 근데 저의 미적 감각은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래요? 저 미적 감각 없습니다. 그냥 작가실 것 같은 얼굴이에요. 네, 글을 쓰실 그래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오신 영상을 보니까 잘생기셨는데 하는 생각은 그게 들었어요. 아우라 때문에 그러셨던 거 그런 아닐까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기린쌤 보기에도 괜찮으세요? 아니 뭐 제 취향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이목구비와 생김을 봤을 때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질투받고 의심받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 아무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네. 제가 의심했잖아. 5살부터 글 쓰셨냐고. 근데 지금 그거 맞춘 거잖아. 그렇네. 따지고 보면. 5살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거의 뭐 9살. 그거나. 네. 대단하다. 네. 부러워라. 공포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자연적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꾸 엄마가 저랑 막 엄마가 심심할 때 가끔 저를 불러서 일로 와 공포 영화 하나 볼까? 이렇게 저를 꼬드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빠도 저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잘 때 아빠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바람 소리로 시작해서 그래서 막 어느 날은 귀신이 내려오고 산에서 어느 날은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고 하면서 항상 레퍼토리는 이렇게 바람 소리로 시작해갖고 구연동화 작가거나 성우는 아니셨나요? 전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셨어요. 아버님이 만든 이야기인 거네요. 그때.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작가셨네요. 그러네요. 피가 있네. 그런가 전혀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항상 아빠는 왜 항상 바람 소리부터 시작해? 이렇게 제가 불평을 하고 했는데 옛날에 보다 그래야 나아요. 무섭지. 작가만의 레파토리였나 보죠. 옛날에로 시작했네요. 바람 소리랑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분위기 조성 이렇게 쉬야지 좀 으스스한 느낌이 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엄마랑 아빠는 저랑 이렇게 놀아주시려고 저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게 다 저한테 영향이 돼서 호러 장르를 저도 좋아하게 되고 어느 생각부터 자꾸 호러 영화만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큰데 제가 이번에 호러 소설을 냈잖아요. 계속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왜 자꾸 그런 거 쓰냐.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뭔가 좀 절절한 로맨스, 감동적인 로맨스나 이런 걸 쓸 수는 없니? 이렇게 얘기를 그걸 하시는 안 거예요. 보여주셨잖아. 네. 그렇죠. 네, 네, 부모님 탓을 그 질문을 해야지. 하신 게 엄마였어요? 아빠였어요? 두 분 다요. 네. 네. 그래서 두 분 다 안 되지.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내용들이 잔혹하고 좀 자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너의 그런 인간적인 이미지가 좀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실 부모 수 있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50대, 60대 정도의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건전하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아직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성과 남성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게 내 자식에게 내 딸과 아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 비정상회담 외국인들 나오는 거라서 거긴 되게 그 젠더에 대한 생각이 균형 잡힌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아들, 딸이 가졌으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네네네네. 물어봤는데, 네. 되게 여성 평등을 생각하는 사람도 여성에겐 좀 더 여성적인 직업, 아들에겐 조금 더 또 남성적인 그런 직업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네네.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그 성고정관념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내 딸이니까 네. 좀 로맨스? 예쁜 거? 네네. 남들이 볼 때도 그런 인식에 부합되는 거를 썼으면 하는 바람은 아니실까 싶기도 맞아, 하고요.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그래도 재밌다고 하시나요? 내용 자체는 재밌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세요? 저 이거 부모님 절대 못 읽게 해요. 아 정말요? 네, 충격 받으실까봐. 이미 읽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약속을 단단히 받아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종종 가끔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뺏어가서 이렇게 읽는 신용을 하세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절대 읽지 말라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아니 왜 못 읽게 하는 건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을 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에로 영화를 찍었어. 그럼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제 수긍을 하셨어요. 그러면 책의 내용을 더 의심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배우하는 제자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거하고 또 별개로 생각하던데. 그래요? 네. 부모님이요?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님이 보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이제 수긍이 되셨던 것 같고 네. 그쪽은 또 뭐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딸이 만약에 딸이 없지만 딸이 책을 썼다 그러면 몰래 읽어볼 것 같아요. 읽어보고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궁금할 것 같아요. 일기장은 안 보는데 책을 냈다고 하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작가님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간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거 없는 믿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읽으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읽으시고 별말 안 하시는 거면 인정하시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가? 근데 전 부모님이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돼요. 왜 요즘 가족끼리는 SNS도 다 끊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요? 저도 뭐 그냥 딸내미 사진 올라오고 가끔 보이는데 뭐 그냥 보는 정도지 뭐 들춰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물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쵸? 뭐 관계에 따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맞아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쵸. 네. 근데 부모님이 전설의 고향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취향이셨으면은 그냥 재미로라도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딸아이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편향된 시각을 안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요. 이게 소설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경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 사람의 뇌 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설이. 뇌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설을 부모님이 읽으시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어둠 속에 살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끄집어냈기 때문에 더 맑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걸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빛을 비춘 거잖아요. 맞아요. 지하실을 끄집어내가지고 빛을 비춰버린 거기 때문에 네. 뽀송뽀송하고 밝은 지하실이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완전 ENFP 약간 인간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고 약간 활발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MBTI 중에 ENFT 타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네네. 그게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서 네, 그 방금- 골든 리트리버도 또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네, 아무튼 되게 사람 좋아하고 활발한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소설이랑 저라는 인간이랑 매칭을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너가 이런 걸 쓴다고 하면서 놀라워하실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소설을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가의 SNS나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작가가 뭐 되게 웃기고 뭐 발랄한 사람이다. 이렇게 혼동해 주실 때 재밌어요. 즐기신 반전 매력을 즐기시는구나. 근데 그런가 그럴 것 봐요. 같아. 근데 이사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전혀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공포소설이 나오지?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머릿속에 어두운 게 없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뱉어낸 것뿐이지. 네네네. 그렇다고 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김영하 소설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저 끝까지 읽은 김영하 소설 없어요. 없는데 이거 공포잖아. 그리고 김영하 작가가 본인이 얘기했던 또 죽였네? 이런 말을 한 게 어떻게 저 표정과 저 말투와 저런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하지? 하는데 어찌 보면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면이니까. 네네.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 혹시 이토준지라는 작가 아세요? 저의 대왕 롤모델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토준지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토미에라는 만화를 봤었는데 네네. 저 공포 장르를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딱 한 권을 읽고서는 저는 중도 하차를 했어요. 저도요. 소용돌이 저는. 네.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토준지 그 작가분이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되게 기괴한 네. 맞아요. 느낌을 많이 단순히 주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독보적인 작가님이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품으로만 보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간에는 뭐 이 사람이 뭐 정신병자라느니 막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작품들이 꽤 유니크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토준지 작가님이 요넨무라는 작품을 내게 됐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본인의 키우는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 2마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나오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이토준지의 특유의 그런 기괴한 느낌은 있지만 그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생각보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네? 고양이 집사네?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작품을 보면서 전에는 이제 기괴하고 뭐 무섭다라고만 생각했던 작가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아닐까요? 페르소나가 계속 바뀌는 거? 글을 쓸 때와 사람을 대할 때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분의 작품을 다 소장하고 있어요. 완전 짱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아주 공포스럽고 기묘하고 막 오싹하고 하다고도 그 사이사이 약간 코믹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은근히. 그래요? 그래서 그분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나 그런 웃긴 만화 작가였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분은 약간 코미디 웃기는 면이 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책을 읽으실 때도 남다르신 거야. 이게 글을 쓴다는 게 관찰력이 일반적이어가지고 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자꾸 극찬만 받고 있네요. 부러움이라고 생각해 네. 주세요. 저도 글을 써보려고 시도하면서 계속 힘드는 부분이 그게 있고 저는 전략을 세운 게 아주 드라이하게 쓰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서 쓰는 편이에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소설을 저렇게 쓰신다는 건 굉장히 감성적으로 글을 쓰신다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네. 부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아, 근데 성향이 다를 수 있죠. 뭐 네. 그 성향일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부러움은 또 부러움인 거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아요. 여튼 밝으면서도 이런 공포 소설을 쓴다는 게 그냥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작가님으로 보여요. 굉장한 감사합니다. 장점이에요. 아까 강연을 가시면 공포 영화 쓰는 법 또 이야기하신다고 아, 공포 영화에 소설? 대해서. 공포 소설. 네네네. 공포 소설에 쓰는 법에 대해서. 근데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아직 그건 안 돼서 그냥 저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편이고. 잠깐 궁금했어요. 공포 소설을 쓰는 법이 있나? 아, 근데 법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쓰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기요틴 카데바 이 소설,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이니까 총 20편의 소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쓴 공포 소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차마 누구 제3자나 뭐 친구,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말하기 싫은 그런 저의 내면을 그대로 써버린 소설도 있고, 저는 지금 그거 사실 못 읽어요. 사실 저한테 큰 상처고 트라우마기 때문에 지금 못 읽지만 그래도 어떻게 책에는 또 쓰고 싶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경험, 상상 어느 쪽이세요? 현실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완전 현실적인 경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걸 묻어두면 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한테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요. 쓰면서 네. 계속 쓰고 고치고 그 글을 몇십 번, 몇백 번 보게 되잖아요. 그럼 네. 그 트라우마가 완전 뇌 사이사이에 그대로 아, 정말요? 네, 완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쓰면서 그 트라우마가 오래 남아버렸어요. 네. 복습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효과가 도리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보통 직시하라는 말들을 하는데 네. 묻어두지 말고 직시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완전 직시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완전 직시, 근데 제가 은근히 멘탈이 약해서 완전 직시하면 또 힘들더라고요. 네. 안 약해 그걸 보이시는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나 봐요. 하여튼 기록하기 이거는 위해서 계속 그거를 궁금해진다. 되뇌이는 거는 그때 생생한 느낌 자체를 사실 전달하고자 하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대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조하듯이 보면서 이거를 해석을 하든 풀어내든 하다 보면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대왕 팬이라는 그분은 중간중간 개그를 넣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분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의반 타의반. 그럴 때 어떤 느낌이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궁금은 해요. 조금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뵀잖아요. 뵙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의 경험, 트라우마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신 게 있다고 들었을 때 네. 저는 사실 저의 트라우마가 된 게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해서 쌓인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사한 작가님은 그걸 저렇게 해소하는구나.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친한 분이 아니면 이 소설은 제 실화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 책 중에 어느 부분이 나의 이야기인지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독자들 아실걸요? 아, 이거 작가 얘기네 하고 그렇겠죠. 눈치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으면 뭐. 네, 그죠. 그거는 그런가요?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작가가 비밀이 좀 있어야지 신비롭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 막 독자분들한테 막 제 티만 은근 막 얘기하고 막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친근하면서도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약간 이렇게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게 또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배우겠습니다. 전 다 이렇게 보여져 버리는 인간이라. 근데 그게 또 매력적일 수도 있죠. 맞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거라. 그렇다 하더라도 거리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비롭게 보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저는 되게 독자분들이랑 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의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작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저한테 막 쉽게 말 걸어주시고 막 저한테 막 DM 팍팍 날려주셔도 전 너무 좋고 아무튼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서 너무 좋네요. 네, 저 네, 골든 네. 리트리버 키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커서 맞아요. 그게 네. 한계예요. 네. 네. 여자 혼자 키우기에는 좀 힘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작가님 혹시 뭐 작품을 약간 영화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세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제 꿈입니다, 꿈. 네. 그래서, 이거를 막 어디 영화사나 뭐 방송사 이런 데 제 소설책을 이렇게 좀 보내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아직 시도는 못 했어요. 그냥 열어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영화사를 하나 차리죠, 뭐. 아직 그럴 깜냥은 안 돼가지고 출판사를 차리셨듯이. 네, 그래서 좀 스케일이 많이 크네요, 영화사는. 네, 영화사까지 가면 저 이제 파산. 네. 아니, 요즘 독립영화도 있고, 소소하게도 많이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하면 또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또 그쵸.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제 소설을 영화화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빨리빨리 재미있는 작품을 많이 내서 빨리 유명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소설이 영화화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많이 써서 유명해져서 빨리 판권을 팔자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괜찮네요. 한류의 붐을 타고 전 세계로. 근데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 순 없지만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여기 좋은 오셨던 것 분 중에 같아요. 한 분이 웹소설 쓰시는 분이신데 네. 그분도 드라마 그렇게 아주 크게 히트친 드라마는 아닌데 네. 거기에 그 원작이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너무 행복하시겠다. 근데 최근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사들이 예전엔 지상파 3사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영화사였는데 네. 지금은 그 외에 워낙에 만드는 데들이 많아져서 네.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랑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생각하는 호러 공포소설 작가님이 소설가는 이런 인쇄보다는 판권으로 돈을 번다고 강연 아니면 판권으로 돈을 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 소설을 영화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가 감독이 되고 제가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였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영화 공부를 했었어요. 네, 시나리오 공부도 하고 막 주변에 연극 영화과 친구들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쉬운 길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나오려면은 예뻐야 돼요. 얼굴 피부도 좀 매끈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마스크도 고와야 되고 그래야 좀 뽀샵으로 되지 않나요? 네? 뽀샵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장면을 뽀샵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인공지능이 해주지 않을까요?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 자본 봅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실 제 시나리오에 제가 직접 출연하는 것도 사실 꿈이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고 싶네요. 예. 좀 약간 튜닝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아니 그냥 자본을 많이 확보하신 후에 맡기는 거죠. 네, 맡기는 게 사실 편하죠. 송혜교 피부로 만들어라. 이런 미션. 그쵸. 근데 사실 네, 약간 웃기지만 그 제 소설, 제 시나리오의 배우가 되는 꿈도 사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방면의 꿈이 있으시고 재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언제나 작가님과 진짜 리얼한 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저는 너무 제 얘기만 주절거리니까는. 오늘은 작가님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런가요? 네. 원래 작가님이 주로 들으시는 편이시래요.
평소에. 이야기를 네. 관찰하시는,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김영하가 알쓸신잡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 계속 조그만한 손 수첩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시냐고 유열이었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작가라는 직업은 언어를 수집하는 직업입니다 하면서 이야기 중에 표현이 괜찮다 싶으면 받아 적더라고요. 이 저작권은 사실은 거기 딴 분한테 있는 건데 네. 김영하 작가가 쓰는 걸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말하신 분은 잊어버리실 거거든요. 맞아요. 날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관찰하는 사람이 글을 쓸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왜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인지 알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냥 제 카카오톡 나만의 채팅방에 가끔 메모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정말 본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미 20몇 권을 쓰셨는데